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나라에서 매년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면요? 전쟁도 전염병도 아닌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기적의 나라가 이제는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거든요. BTS와 삼성, 현대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20대, 30대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출산율 0.72명.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 놀라운 나라를 이토록 암울한 미래로 몰아넣은 걸까요? 오늘은 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나 필리핀보다 가난했죠. 서울 거리는 전쟁 잔해로 뒤덮였고 국민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이 성장 뒤에는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국가 재건의 핵심으로 삼았죠. 한국은 자원도 자본도 없었지만 사람만큼은 풍부했습니다. 유교 문화의 교육열과 정부 정책이 만나 폭발적 시너지를 냈거든요. 1960년대 초등학교 진학률 90%가 1970년대엔 거의 100%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열이 성적과 입시를 향한 병적 집착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한국 초등학생은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강남 부유층 지역에서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학원도 있죠. 2020년 통계로 학생 25%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6년 사이 6세에서 11세 아동 우울증 치료가 2배 증가했거든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학교 상담실에는 자해 흔적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모든 압박은 단 하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향해 있습니다. 매년 12월 셋째 주 목요일, 한국 전체가 이 시험을 위해 멈춥니다. 8시간 시험이 학생 인생 전체를 결정하거든요. 시험 당일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기업들은 출근을 늦춥니다. 듣기 평가 시간엔 전국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죠. 후배들이 시험장 앞에서 응원하고 부모들은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전국이 숨죽이고 이 하루를 지켜보는 겁니다. 시험 결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이 결정되는데 이를 SKY라 부릅니다. 이 대학들은 한국에서 성공의 유일한 문이자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죠. 2010년 조사에서 고위 공무원 46%, 금융 CEO 50%가 SKY 출신이었습니다. 법조계는 더 심해서 판사와 검사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죠. 한국 엘리트 계층 전체가 사실상 이 세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 최상위권 고난도 문제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훨씬 넘어섭니다. 비싼 사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학원 산업은 연간 200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은 세계에서 학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하죠. 한 달 학원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중산층 가정 월 소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게임 시작 전에 이미 패배가 결정된 셈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교육 평등과 능력주의는 사실상 신화에 가깝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미래를 거의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노력이 보상받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대학 진학률은 7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66%, 일본 58%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동시에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50만 명 넘는 15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 중 45%는 대학 학위를 갖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상당수가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을 한국에서는 3포 세대라고 부르죠.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나중엔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7포 세대란 말까지 생겼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대학 학위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평균 40에서 50%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격차가 65%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학생이 등록금조차 회수 못한다는 겁니다. 평균 대학 등록금은 연간 약 800만 원인데 4년이면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졸 초봉과 고졸 초봉 차이는 연간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10년이 지나도 본전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가 대학 가니까 학위 자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학위와 자격증, 토익, 스펙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교육 거품이에요. 1970, 80년대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10년쯤 일하면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 대졸자들은 진짜로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이에요. 한국 인구 절반 이상, 약 2,600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SK와 이 대학도 모두 서울에 있죠. 좋은 일자리 얻으려면 이 대학 나와야 하고 대기업 본사도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금융회사, 로펌들도 거의 모두 강남과 여의도, 종로에 있어요. 이런 극심한 집중과 건축 규제가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강남 평균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이 넘고 좋은 학구는 20, 30억 원을 호가하죠. 젊은 부부가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승리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저출산 문제로 직결됩니다.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노동력이 되지만 도시에서는 양육비만 폭등하죠. 일과 삶의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비용은 평균 3억 원이 넘습니다. 강남 같은 곳에서는 5억 원까지도 들어가죠. 이건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한국 전통 유교 가부장제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현대 한국 경제에서 이런 모델은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데 여성에게만 육아와 가사를 요구합니다. 2020년 조사로 한국 여성 하루 평균 가사 노동은 3시간 30분입니다. 남성은 고작 54분이었죠. OECD 최악의 성별 격차예요. 그런데도 사회는 여성에게 완벽한 엄마, 며느리, 커리어우먼 되길 요구합니다. 이런 모순된 기대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한국에서는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낙인이 극도로 강합니다.
2022년 통계로 혼외 출생은 전체의 단 2%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40%, 프랑스는 60%, 스웨덴은 55%에 달하거든요. 많은 한국 젊은 여성들이 결혼 제도엔 회의적이지만 아이는 원합니다. 혼외 출산에 대한 비난과 법적 차별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거죠. 미혼모에 대한 시선은 가혹하고 혼외 자녀는 법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게다가 결혼은 반드시 집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 사려면 맞벌이해야 유리한 모순이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젊은이들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쪽을 택합니다. 한국 정부도 출산 장려금 늘리고 무상보육 확대하는 등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켜 또래 남학생과 나이차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죠. 이런 식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건 재벌 중심 경제 구조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삼성, 현대, LG, SK, 롯데가 경제를 지배했죠. 창업자 가족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는 게 특징입니다. 상위 5대 재벌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재벌 취업은 안정성과 명예, 높은 급여의 상징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은 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죠.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보험, 건설, 병원, 호텔까지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삼성병원에서 태어나 삼성 아파트 살다 삼성보험으로 장례 치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미국 최대 기업 월마트가 GDP의 2%만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한 기업이 경제 20%를 장악한다는 건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독점 구조는 중소기업에 치명적이고 경직된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2년 연속 OECD 국가 중 여성이 일하기 최악의 나라로 꼽혔어요. 과로사가 연간 500건 이상 발생하는 곳이죠. 한국엔 과로사란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30대 직장인이 회사에서 쓰러져 사망하고 20대 신입이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합니다.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0시간이 넘습니다. OECD 평균 1,700시간보다 훨씬 높고 독일 1,350시간에 거의 1.5배죠. 더 심각한 건 이 긴 노동시간이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밖에 안 돼요. 비효율적 회의와 불필요한 야근, 상사 눈치 보기 같은 비생산적 활동 때문이죠. 회사에서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사실상 금기시됩니다. 일이 없어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이 엄격한 위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넘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말콤 글래드웸 책 아웃라이어에 나온 1997년 관 대한항공 추락사고가 대표적이죠. 부기장이 기장의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지만 위계질서 때문에 직접 지적 못했습니다. 우회적으로만 말하다가 결국 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했어요. 이 사건 후 대한항공은 조종실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도입해서 위계 관계를 약화시키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죠.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위계 문화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벌과 정부 사이의 끈끈한 유착관계예요. 역대 한국 지도자들은 재벌의 성공을 곧 국가의 성공으로 여겨왔습니다. 재벌 비판은 마치 나라를 욕하는 비애국적 행위처럼 취급됐거든요.
정치인들은 재벌로부터 막대한 선거 자금을 받았습니다. 재벌은 그 대가로 유리한 법안, 규제 완화, 세금 감면을 얻어냈죠. 이 공생관계는 수십 년간 계속됐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304명의 승객,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죠. 선박회사의 불법 개조와 과적, 안전장비 미비, 그리고 해양경찰과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논란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선박회사와 정부 관료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지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과 시스템 실패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과 삼성 등 재벌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됐죠. 검찰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 약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했고, 이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평가도 나뉩니다. 일부는 명백한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지원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2년 반 만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는데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공식 이유였죠. 이런 사례들이 한국 재벌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너무 크고 중요해서 처벌하기도 개혁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건 이 구조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노동시장과 제품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이 생산성과 혁신을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 재벌의 압도적 지배력이 문제죠. 대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정신을 질식시킵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규모에 비해 매우 빈약합니다. 재벌들이 유망 분야에 뛰어들면 자본과 인력을 독점해버리거든요.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경직된 노동법도 큰 문제입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와 정규직 강력 보호 조항 때문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역설적으로 정규직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립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평생 불안정하게 일하게 됐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40%가 넘고 복지 혜택 차이는 더 큽니다. 결국 한국의 낮은 생산성,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는 모두 복합적 결과예요. 위계적 문화 규범, 뿌리 깊은 부패, 구조적 비효율성이 얽혀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하려면 정부와 재벌 사이의 유착을 끊어야 합니다. 더 유연하고 경쟁적이며 혁신을 장려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이 워낙 강해서 개혁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사이 젊은 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죠. 한국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삶 자체를 포기하려는 세대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 위기에 대한 해석은 진영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산된 페미니즘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남성과의 연애, 결혼, 섹스, 출산을 모두 거부하는 내비 운동 같은 극단적 페미니즘 운동이 존재하고 이것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 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2.1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때는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했죠. 1998년엔 1.5로 떨어졌고 2017년 미투 운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전인 2016년에 이미 1.17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72까지 내려갔어요. 즉, 페미니즘 확산 이전부터 이미 40년 가까이 출산율이 하락해왔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일과 삶의 불균형, 성별 임금 격차 등이 젊은 세대를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2.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출산율 하락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현상입니다.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변화, 가치관 변화,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30분경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 야당의 국정마비와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이 국회로 이동했고 모든 정치 활동과 언론 활동이 일시 제한됐어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했고 새벽 1시경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경 계엄을 해제했죠. 선포부터 해제까지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은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당과 진보 진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고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거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14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어요. 반면 여당과 보수 진영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엄 선포의 형식적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심리 중이죠.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정부 인사를 연이어 탄핵하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배경을 강조합니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성명에서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민들이 일어나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진짜 독재를 위한 계엄이었다면 완전 무장한 군대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는 게 먼저였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군은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막지도 않았죠. 이런 점들이 양측 주장의 핵심 쟁점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계류 중인 법적 쟁점입니다. 둘째,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했다는 건 헌법상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밤중에 국회로 모여든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보여줬어요. 넷째, 이 사건은 여야 간, 진보와 보수 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를 거쳐야 할 문제죠. 분명한 건 한국 정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깊은 분열과 불안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나 도발이 자주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한 내부의 이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위기가 더 근본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성장과 번영, 그 성과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이제 국가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죠. 한때 한국을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만든 바로 그 구조들, 교육에 대한 집착, 재벌 중심 경제, 위계적 기업 문화가 이제는 문제가 됐습니다. 수백만 젊은이들을 환멸감과 절망, 극심한 번아웃으로 내몰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모든 문제가 극단적 형태로 동시에 폭발하진 않았어요. 미국도 심각한 학자금 대출 위기가 있고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지만 출산율은 아직 1.6에서 1.7 수준을 유지하죠. 프랑스,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혼외 출산 수용도가 높아요.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이 잘 되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죠.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산 문제를 겪지만 출산율은 1.3 정도입니다. 한국의 거의 2배 수준이고 사회 안전망이 더 탄탄해요. 반면 한국은 학자금 부담, 주택 폭등, 일과 삶 불균형, 성별 불평등이 모두 동시에 터졌습니다. 재벌 독점, 극심한 경쟁, 사회적 압박까지 가장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 빠른 인터넷과 디지털 혁신이 있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교육 수준과 근면성, 빠른 의사결정 능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강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업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죠.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점들을 제대로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벌 중심 경제를 다각화하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입시 경쟁과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하죠.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 장려금을 수백만 원씩 늘리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면 소용없죠. 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GDP가 반드시 국민의 실질적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성공이죠.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말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 외부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인들이 본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확한 건지 아니면 일부 과장된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실제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재벌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위계적 조직 문화를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진영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GDP와 주식시장 지수 대신 국민의 행복과 웰빙,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진정한 성공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시선은 거울일 뿐, 변화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요.